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항상 듣던 유튜브 채널에서 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니 낯설기도 하고 많이 떨리기도 하네요. 처음에는 제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했는지 혼자 자책도 많이 하고 슬퍼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그냥 오늘 이 사연을 보내면서 완전히 잊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못됐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다 들어주시고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평범하지만은 않은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아빠는 저를 떠나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하지 않은 아이 제가 생겨버렸고 두 분 다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중학교 때부터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친할머니네서 살았는데도 저희 아빠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 뒤로 친할머니께서는 아빠와 연을 끊으셨다고 들었거든요. 할머니께도 힘드신 선택이었을 텐데 저를 받아주시고 키워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표현이 많으시고 엉덩이를 두들기며 내 새끼, 내 강아지 하는 성격은 아니셨지만 묵묵히 뒤에서 절 챙겨주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셨던지라 제가 고2 때 할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떠나니 저는 의지할 곳 하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방황도 했던 것 같아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했고 아무도 없는 집에 안 들어가려 용을 썼고요. 부모님을 찾아볼까 생각도 했지만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후 국가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주변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신 덕에 저는 혼자 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은 덕에 20대 중반쯤 저는 제 음식점을 조그맣게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은 예뻐해 주셨고 단골 분들까지 많이 찾아주시면서 나날이 제 가게는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30대인 지금까지도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만난 제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 손님이었어요. 자주 찾아와서 항상 같은 메뉴를 같은 시간에 시켰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 친해져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 2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에게 저는 혼란스럽다고 말을 하곤 했어요. 부모님도 없는 저를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혜림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 편이야. 앞으로는 내가 너의 버튼목이 되어주고 싶어. 약속할게. 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결혼을 진행했고 시부모님께서도 다행히 크게 반대를 안 하셨어요. 오히려 신경 써서 더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두 분 중 저는 시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 혜림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데 그 부모님 찾아뵐 생각은 없는 거야? 글쎄요. 제가 자신이 많이 없어요. 막상 찾는다고 해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고. 사실 찾으려면 금방 찾거든요. 할머니가 남기신 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어요. 근데 다른 가정을 꾸리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자식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어떨지. 저만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나서서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혜림이가 너무 힘들게 커왔잖아. 그거에 대한 원망은 없는 거야? 왜 원망을 안 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울기도 많이 울고 사실 저 졸업식 사진도 하나도 없어요.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께서 꽃다발을 들고 오셔서 예쁘게 사진 찍고 할 때 저는 울면서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바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하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해요. 누군가와 비교하면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져서. 이렇게까지 너가 받아들이고 무뎌질 때까지 얼마나 생각도 많고 힘들었을까. 혜림아,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어. 힘든 상황에서도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이렇게 번듯하게 가게도 차리고 말이야. 난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앞으로 내가 엄마가 되어줘도 될까? 물론 내가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인연이 되었는데 나도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고 싶어. 네? 정말요? 그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렴. 큰 기둥이 되어주고 싶구나. 여태까지 고생 정말 많았다고 꼭 안아주고 싶어. 저는 그날 어머님 앞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여태까지 고생 많았다고 하는 말씀에 제 모든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거든요. 부모님 안 계신다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던 것부터 돈 모으려고 먼 곳을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녔던 거 모두요. 제 마음을 이렇게 잘 보듬어 주시고 제 상처까지 안아주시려 하다니 저 정말 시집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는 저도 어머님을 많이 챙겼고 어머님도 절 많이 챙겨주셨어요. 오히려 남편하고보다 더 수다도 많이 떨고 데이트도 많이 했고요. 결혼하고 첫 생일이었나? 그날 남편하고 집에 있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하고 어리둥절하여 허겁지겁 내려갔는데 어머님께서는 큰 쇼핑백을 들고 서 계셨어요. 아니 어머님, 왜 집으로 안 올라오시고요? 짠! 이것 봐라.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자, 이건 우리 혜림이 선물이야. 엄마에게 예쁜 며느리로 와주어서 너무 고맙다. 아니,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은 정말 비싼 명품백을 사다 주신 거였고 예쁜 꽃다발까지 선물해 주시고는 급하게 집으로 향하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제가 태어나서 이런 사랑을 언제 받아보겠어요? 남편도 흐뭇하게 바라보고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따로 전화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감동받았던 적이 또 한 번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더니 준비하고 어디 좀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디 가냐고 여쭤봤는데 잠시 부동산 좀 같이 가달라고 하셨고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하고는 따라 나섰는데요. 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여쭤봤죠. 어머님, 아니 여기는 어떻게... 우리 혜림이 졸업사진 한번 찍어본 적 없다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을 텐데 사진이라도 남겨야지. 우리 혜림이 할머니도 얼마나 오시고 싶으셨겠어? 내가 대신 온 거야. 내가 학사모랑 꽃다발이랑 다 챙겨왔어. 네? 정말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얼마나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겠어. 운동회 때 도시락을 싸오는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 내가 엄마가 되어서 다 보듬어 주겠다고 했잖아. 진짜 어머님은 제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 편안해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결혼 저 참 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삼각대를 세워두고 어머님과 함께 뒤늦은 졸업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 아직도 자신할 수 있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없다는 것을요. 그 뒤로 저는 어머님 생신마다 항상 해외여행을 갔어요. 어머님이 외국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셨거든요. 남편과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다니는 여행이 얼마나 좋던지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 아이를 예뻐하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해서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왜 안 되는지 1년 정도를 꾸준히 노력해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실망감을 감추다가 저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병원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볼까? 못하러. 아직 우리가 때가 아닌가 보지. 그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그러는 건지. 우리 지금 노력한 게 하루 이틀 아니잖아. 기대한 것도 말이야. 그렇지. 그래도 혹시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도 아이를 갖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요새 그런 거 흠도 아니야. 힘들어도 쉬운 건 하면 되는 거야. 방법은 다양해. 그럼 너가 가서 해봐, 혜림아. 너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 그니까 같이 가서 하자는 거지. 아기는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 어떤 남자가 가서 그런 검사를 받아? 남사스럽게. 그냥 너가 가서 받으라고. 너가 문제일 거니까. 아니, 그걸 왜 확신해? 뭐 숨겨진 애라도 있어? 오빠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오빠가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 무슨 소리야 그게. 난 내가 내 몸을 느낄 수가 있어. 건강하다고. 넌 어때? 넌 마르고 약하잖아. 그러면 누가 문제겠어? 딱 봐도 너인 거지.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걸로 우리가 왜 계속 트러블이 나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오빠, 마르다고 임신 못하고 그런 게 어딨어? 입장은 다 똑같은 거지. 알겠으니까 너가 가서 받아. 남편은 왜 그리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는 걸 싫어했던지 제가 같이 받으러 가자고도 해도 계속 거절했습니다. 정상인데 왜 받냐고 소리소리를 지르지를 않나. 사실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마 본인도 아이가 안 생겨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남편 말대로 제가 먼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같이 받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너무 싫다 했으니 뭐 어쩔 수 없었죠. 받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갈 때가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간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혜림님은 정상입니다. 임신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몸이에요. 모든 수치 다 좋습니다. 남편분도 같이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싱숭생숭했습니다. 나한테는 문제가 없었다니. 사실 이곳에 다 적진 못하지만 여태까지 남편이 저에게 정말 많이 뭐라고도 했었거든요. 제 몸이 문제 아니냐면서 많이 먹지도 못하니 아이가 안 들어선다는 등 모욕적인 말도 종종 하곤 했어요. 아직은 사랑하고 있었고 남편으로서 정말 잘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후회하지만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찌나 걸음이 무겁던지요. 그때 저는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보고 싶었어요. 엄마처럼 어찌나 생각이 나던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는 어머님께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지나가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들렀어요. 잘했죠? 그럼 잘했어. 점심 먹었어? 우리 뭐 먹을까? 대충 김밥 먹고 왔어요. 어머님 드셨어요? 응, 나도 먹었어, 대충. 근데 혜림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왜 그러는데 말을 해봐. 그게 저희가 아기가 1년 동안이나 노력해도 안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병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거든요. 오빠는 정상이라고 하면서 펄쩍 뛰어서 안 했고 저만 저번에 하고 오늘 결과 듣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 그래? 뭐라고 나왔어? 난 너가 안 좋다고 나와도 상관없다. 요즘 애 없이 사는 부부도 얼마나 많은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 걱정하지 마. 아니, 저는 정상이래요. 어머, 그래?
그럼 우리 아들이 문제구나. 그래. 검사를 받아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 맞지? 네, 그럼 좋죠. 해결 방법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정상이라면서 절대 안 하려고 해서요. 어쩔 수 없죠, 뭐. 오빠도 엄청 예민해요. 아마 어머님께도 대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말아마. 내가 검사받게 할게. 그 자식이 항상 그렇게 쓸데없는 거에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마. 알겠지?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저를 딸처럼 예뻐하셨던 게 글을 쓰면서도 느껴지네요. 그 뒤로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모두 소집했는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기가 안 생겨서 좀 스트레스 받는다며? 우리 아들이나 혜림이나 고민이 많겠어. 안쓰럽게. 뭐 그렇죠.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문제인지 뻔한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냥 그만하려고요. 너 혜림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제가 문제일 리는 없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엊그제 혜림이랑 밥 먹다가 차에 타서 서류 하나를 봤다. 산부인과 검사 결과였어. 그래서 내가 혜림이가 검사한 거 알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상이라고 쓰여져 있더라. 혜림이는 그 와중에 너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질까 봐 너한테 말도 못했고 말이야. 네? 아니 혜림아, 그게 진짜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오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어머님은 우연히 서류 보시고 정상인 거 알게 되셨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도 가서 검사를 좀 받았으면 한다는 거야. 요새 환경 탓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어서 임신 힘든 부부들이 많다고 하더구나.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니까. 아들도 가서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 너희가 아기를 원하고 있으니 말이야. 엄마, 제가 그 검사를 왜 받아요? 또 진짜 다 설명을 해야 하네. 저는 정상이에요. 에? 남자가 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냐고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대요. 친구 부인들도 다 숨풍숨풍 애기 많이 낳기도 했다고 하고. 아니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뇨? 아이를 임신하는 건 여자 몸이에요. 여자 몸이 건강해야 아이도 들어서는 거고요. 정상이라고 해도 아직 아기를 받아들일 몸이 아닌가 보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니? 내가 그렇게 널 막무가내로 키웠어? 정상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는데 혜림이만 탓하는 건 또 뭐야? 당장 혜림이한테 사과해. 진짜 너무하시네. 친엄마도 아니면서. 남편의 그런 모습을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야 알게 된 건지 그런 모습에도 충격을 받았는데 친엄마가 아니라는 말에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남편은 집을 뛰쳐나갔는데요. 저는 어머님이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아서 옆에 있었어요. 한참을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한참 흘리시고는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맞다. 나 우리 아들 친엄마 아니야. 너 시아버지랑 우리 아들 유치원 때 재혼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키웠다. 친엄마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잘 들은 적 없어. 낳자마자 도망갔다고 했고 그 뒤로는 네 시아버지 혼자 쭉 키웠으니까 말이야. 내가 낳진 않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키웠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혜림이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자체도 너무 미안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알고 보니 어머님은 일찍이 시집을 오셔서 제 남편을 정말 아들처럼 열심히 키우신 거였어요. 저에게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에게 정말 미안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제 남편이 보인 것 자체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머니께 죄송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 저렇게까지 화를 내다니요. 그렇게 집에 가서 저는 남편과 또 한바탕 싸우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에 남편은 정말 짜증난다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요. 그 뒤로 얼마나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연애를 몇 년 안 해서 그런지 저도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이 야근이라고 하면서 집에 잘 안 들어오기도 시작했고 출장도 잦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서로 마음이 뜬 건지 드라마 보면 외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저도 의심을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거기까진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서로 그냥 마음이 복잡했다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났을까.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바로 향했고 누워있는 어머님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님 괜찮으신 거죠? 아니,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타박상도 심하시고 차가 역고하는 바람에 갈비뼈도 다 부러진 상태고요. 내진탕도 있어서 수술을 당장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이런 말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술을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고 왜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를 떠나게 되는 걸까요? 제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거든요. 누워있는 어머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빠, 어떡해. 어머님이. 저는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근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지방에 와 있는데 이번 주 내내.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당장 상사한테 말해서라도 이쪽으로 와야지. 여기 안 오면 나 당신 죽어도 안 봐? 우리 사람돌이는 하고 살자, 어? 아무튼 알겠는데 가는데 좀 늦을 수도 있단 소리야. 알아두고 있으라고. 너 미쳤어?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키워주신 엄마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죠? 아무튼 남편은 저에게 말한 대로 조금 있다가 출발을 바로 하긴 했더라고요. 이미 도착했을 땐 많이 늦었을 때였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그날 새벽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같이 아껴주셨던 분이 돌아가시다니 믿겨지지도 않았고 뒤늦게 저를 위해서 찍어준 졸업식 사진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와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실감이 났는지 힘들어 보였고 눈물도 살짝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빈소를 지킨 지 이틀째였나 남편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뭐가 좋아? 엄마가 돌아가신 거 사실 엄마한테 건물 몇 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혜림아. 우리 잘 살아봐야지. 안 그래? 너가 사람이니? 엄마한테 친엄마 아니라고 하면서 대못을 박아놓고는 갑자기 건물 물려받을 생각을 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무서울 정도야 너. 그래서 건물 준다고 하면 안 받을 거 아니잖아. 왜 이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같이. 일단 잘 마무리하자고. 우리 인간적으로 이러지 말자. 창피하게 살지 말자.
어머님 우리 진심으로 아껴주셨어. 진짜 엄마같이 다 해주셨던 분이었다고. 제발. 남편은 그 자리에서 건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땐 일체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정이 확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머님 빈소에서 건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저한테 안 받을 거 아니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날부터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음흉한 사람과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을 잘 보내드리고서 저는 가게에 며칠 동안 나가지 못한다고 나간 뒤 집에서 쭉 쉬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믿고 의지했던 만큼 저에게 타격이 크더군요. 남편과 이혼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아직 시키지 못했던 그 즈음, 저는 또 다른 국면에 다다르게 됩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밖을 나가보니 처음 보는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며느리 박혜림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 시어머니 되시는 분 유언장 관련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유언장이요? 우선 들어오세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에 대해 아예 들으신 적이 없으시죠? 네, 아예 처음이에요. 무슨 말씀을 적으신 건지. 사모님께서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건물이 총 3채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모두 서울 역세권입니다. 다만 다른 분들과 다른 특이한 조건을 하나 거셨는데. 특이한 조건이요?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이 바람나면 바람핀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힌 대로 당장 상속은 불가하고 텀이 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 미리 며느리분께 안내드리려고 이렇게 들렀습니다. 남자분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떠나가셨어요. 그 뒤로 앉아서 저녁까지 거의 6시간을 앉아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조건을 거셨을까? 왜 바람일까? 앞으로 조심해서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것일까? 수많은 생각으로 머리는 꽉 찼죠. 슬쩍 남편이 오고 나서 눈치도 봐보고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도 봤지만 딱히 그럴 사람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씻을 때 핸드폰도 봤지만 딱히 바람핀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 뒤로 몇 주 동안 주의 깊게 봐도 딱히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도 깨끗했고요. 그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지낸 지 한 반년 정도 되었을까요? 집에 터가 안 좋았던 건지 남편도 갑자기 많이 아프게 되었어요. 일하다가 쓰러져서 함께 병원을 가보니 갑상선 암이라고 했고요. 다른 암보다 치사율이 낮기도 했고 수술이 위험하지는 않다고 해서 한시름 놓긴 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굿이라도 하라고 말했으니 제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밉지만 아직 그래도 남편이니 저는 간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 부부가 넉넉하지는 못해서 제가 친구 가게 일도 도와주면서 일도 두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생각하면 병원 다니랴 일하랴 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를 보며 느끼는 게 있는지 그래도 고맙다고 하며 말을 했습니다. 신혼 이후로 이렇게 붙어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암이랄 건 또 뭐야.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고 고마워.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은데 서툴고 그래서 미안하다. 됐어. 수술이나 잘 마무리해. 남편의 말에 은근 감동을 받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정도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하는 부부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잠깐 휴게실에 다녀온 사이 남편은 검사를 받으러 간 것 같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메신저에는 모르는 여자와의 대화 내용이 모조리 다 들어있더군요. 제가 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방심했나 봐요. 언제 태어나냐, 오빠 보고 싶어 죽겠다, 와이프가 있어서 가보지도 못하고 속상하다 등등.
사랑의 문자가 그대로 담겨져 있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건물을 다 주신대? 우와, 나도 갖고 싶어. 오빠와 함께 가정 꾸릴 거니까 그 마누라랑 빨리 이혼해. 그 여자한테 가면 어떡해? 라고요. 그랬죠. 남편도 어머님이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죠. 그 건물을 상속받아서 이 상간이하고 같이 놀러 다닐 계획까지 다 마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손을 떨면서 다 저장을 했고 증거를 모조리 다 모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올해도 대화를 했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너무 싫다면서 상간녀가 보고 싶다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 상간녀하고는 아기도 가지고 싶다면서 미래 계획도 그리고 있더군요. 제가 아기를 못 가진 게 문제였는지 눈물을 쏟으면서 전 그렇게 그날 남편에게 복수를 꿈꿨습니다. 남편은 몰랐을 거거든요. 바람핀 사람은 그 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사랑하는 척 연기를 했고 저는 혼자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에 연락을 했거든요. 해킹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으니까 바람의 증거만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상간녀의 모든 SNS를 확인하고 사진들을 저장하여 위치 정보까지 확보를 했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의 출장은 그녀와의 여행이었고 야근은 그녀와의 저녁 데이트였습니다. 시점을 보니 저희가 아기가 안 들어설 때 검사를 받느냐 마냐 서로 싸울 때 그때쯤부터였더라고요. 흥신소로부터 모든 정보를 다 받았고 어머님의 유언장까지도 다 복사해서 서류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 노트북에서 발견한 대화 내용도 다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냐고요?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던 남편이 계속해서 증거를 남기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 마음 같아서는 거기 가서 마누라 쫓아내고 싶어. 싫어. 싫다고. 라고요. 흥신소를 통해 저는 그 상간녀가 24살 정도인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에 어린 마음으로는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을까, 곧 저를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상간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문자를 볼 때마다 상간녀의 화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불안감도 커져 보였어요. 슬슬 그때가 오고 있다 생각했죠. 그로부터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은 검사를 받으러 다시 나갔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모습의 여자가 갑자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시죠? 저 그쪽 남편분 애인이요.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 발로 이 소굴에 들어오다니 딱 저를 위한 잔치가 열린 거 맞죠? 저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결혼한 사람한테 애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첩인가? 상간녀라고 해야 하나? 이 아줌마가 미쳤네. 아줌마 나이 먹으니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요? 미친 게 누군데? 여기까지 온 상간녀가 미친 걸까? 남편 간병하는 마누라가 미친 걸까? 어디다 대고 자꾸 아줌마 아줌마지? 그야 내가 한참 어리니까 24살이거든. 아줌마한테 반말하면 안 되지. 그치? 얘기 다 들었어. 시어머님이 돈이 많으셨던데 오빠 말 들어보니까 건물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거 탐나는 건 알겠는데 우리 오빠는 날 너무 사랑하거든? 와이프는 싫어 죽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나가줘야겠어. 당신 싫어하는 사람 옆에서 사는 거 비참하잖아. 글쎄, 내가 이혼을 안 해주면 평생 이 남자하고 함께하지 못할 너가 더 비참하지 않나 싶네? 뭐? 말 다 했어? 요새 무슨 일 2탕씩 뛴다며? 그럴 필요 없어.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데 간병을 하고 싶니? 속도 좋다. 내가 간병할 테니까 넌 꺼져. 이혼해.
이혼을 하라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너 드라마도 못 봤어? 조강지처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라는 대사 못 들어봤나 보네? 상간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는 와중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능력도 좋아? 24살 상간녀는 어디서 만났대?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아니, 너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어? 내가 조용히 기다리라고 했잖아. 아니, 내가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오빠 엄마 재산인데 그게 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게 말이 돼? 그걸 내가 어떻게 보라고? 너가 이렇게 안 했어도 그 건물 다 내 거였어. 우리 엄마 건물인데 내가 알아서 책 안 잡히고 이혼하면 그냥 다 내 거잖아. 너 왜 이렇게 일을 꼬고 그래? 어?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해? 혜림아, 미안하다. 그냥 보다시피 그렇게 됐어. 그냥 봤는데 사랑에 빠졌고 지금 연애한 지도 날짜가 좀 됐네. 너한테 상처 준 건 미안해. 그냥 우리 이혼하자. 이혼? 근데 시어머님이 당신 엄마라서 안심을 하고 있나 본데 당신 유언장도 못 봤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유언장? 엄마한테 유언장이 있었다고? 응. 아주 제대로 한 장 써두셨던데. 아, 못 봤을까 봐 내가 복사해왔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물 내용도 다 써있으니까 한번 봐봐. 그러자 상간녀와 남편은 눈이 커지면서 제 손에서 유언장을 낚아챘습니다. 어찌나 탐욕에 찌들어 보이던지. 그 둘은 내용을 보더니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혜림아, 이게 무슨... 지금 그럼 바람핀 사람은 그 건물을 못 받는다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가 서울에 건물이 3채나 있었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어머님의 상견지명이 있으셨더라고. 혹시 바람피고 있는 거 엄마한테 다 들킨 건 아니고?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엄마 재산도 못 받고 이게 다 뭐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너 그럼 증거 있어? 내가 바람폈다는 증거 있냐고? 아, 그것도 물어볼 것 같아서 지금도 다 녹음하고 있었어. 너 진술이니까 거의 완벽한 증거처럼 쓰이겠지. 그리고 흥신소에 물어봤더니 줄줄이 증거를 다 보내주더라고. 좀 성숙한 여자애 좀 사귀지 그랬어. 너랑 여행 간 곳마다 다 사진을 올려대니 증거를 찾기가 쉽잖아. 그리고 너가 병원에서 아파서 잠깐 헷가닥 했나 본데 그거 까먹었어. 문자 지우는 거. 일을 어째? 내가 그것도 보고 다 복사했지 뭐. 이 사진 볼래? 너나 여행 가고 한 사진들 다 있던데? 그러자 남편은 현실을 깨달았는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혜림아, 아니 이거 진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 지금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치? 내가 바람핀 거? 진짜 죽일 놈이야. 죽어도 나 용서하지 마. 근데 나 너 정말 사랑하거든? 그냥 옆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줘. 부탁할게. 나 너 없는 거 너무 힘들어. 내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지켜준다고 했잖아. 아니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알아서 다 한다며. 알아서 재산 다 가져오고 이혼하겠다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으면서 울고불고 하는 거야? 넌 닥쳐! 너도 돈 많지? 그래, 너 돈 많아서 내가 너한테 접근한 거야. 됐어? 근데 너는 그냥 부모님 돈이 많은 거지만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 서울 건물 3채라고. 그게 다 내 마누라 거라는데 내가 널 선택하겠어? 어? 그러자 상간녀는 화가 잔뜩 났는지 따귀를 때리면서 말을 하더군요. 너가 미쳤구나. 어떻게 나한테까지. 됐어. 오빠하고 나는 완전 끝이야. 가증스럽게 사랑한다고 할 땐 언제고. 비는 모습 보니까 추하다 추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줌마 다시 가져가요.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아니 제가 왜요? 가져가세요. 저도 쓸모없어서. 아참. 그리고 그냥 나가면 어떡해. 저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건데 내가 배신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말이야. 에? 상간녀 소송이요?
돈 많다며? 그럼 돈 내면 되겠네. 곧 시작할 거예요? 곧 만나요? 그거 제 부모님 돈이고 저는 그거 잘 못 써요. 워낙 엄격하신 분이라 제가 건들지도 못하는데. 저기 언니,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하도 옆에서 사랑한다 무슨 건물을 다 가져오겠다 뭐다 난리를 치니까 저도 어리고 해서 잠시 받아준 것 뿐이거든요. 사실 저 정말 이렇게 사는 애 아니에요.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말이 심했죠. 한 번만 그냥 어려서 뭘 모른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제발요. 부모님 돈 많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버님이 크게 회사도 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에도 사진 다 보냈어요. 아마 오늘 집에 들어가면 머리 깎일 것 같은데? 네? 아니 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 한 번만 소송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빌게요. 넌 비켜봐. 혜림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지금 정말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거든? 진짜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평생 갚으면서 살게. 미안해.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사랑하는 부부로 돌아가자. 제발. 나 진짜 개털이야. 우리 엄마 건물 받을 생각만 하고 흥청망청 살았단 말이야. 어? 아, 그건 당신 사정이고. 어머님 건물 내가 다 받게 된 거고. 당신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그런 줄 알아. 정 억울하면 고소하시던가. 상간녀 소송 진행도 해야 해서 나 바빠. 먼저 갈게. 그 사리는 잘 보고 뭐 알아서들 울고 짜고 해. 저는 그렇게 병실에서 나왔고 속이 정말 시원하게 웃으면서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상간녀가 제 발로 찾아와서 절 도와줄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죠. 저는 그 뒤로 상속 절차대로 어머님의 건물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고 남편하고 이혼도 진행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벌금이 나왔는데 이야기를 듣기로는 부모님께서도 연을 끊어서 혼자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일도 그만두고 저를 붙잡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갑자기 차에다가 꽃다발을 달아놓지를 않나. 명품 가방을 사놓지를 않나. 그러다가는 제 불에 꺾였는지 정말 돈이 없다고 친척 집에 얹혀 살더군요. 저는 그 뒤로 장사가 더욱 잘 되어서 2호점까지 열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던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또 생각나는 밤이네요. 아마 남편이 바람피고 있던 걸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